11월 22일 금요일,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소설입니다. 이름처럼 작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맘때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죠. 소설은 겨울의 문턱을 넘는 시기입니다. 이 절기부터는 추위에 대비해 김장 같은 겨울 준비를 서두르기도 하고 난방도 하나둘 챙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외적인 준비만큼 우리 몸과 마음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삶의 리듬을 조율하며 차분히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은 겉으로 보기엔 차갑고 고요한 계절 같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다가올 봄을 위한 힘을 길러갑니다. 우리도 이 계절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가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더 깊은 겨울로 들어가겠지만 내면의 온기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고트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 my favorite season.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 그때 겨울이었다. Winter is coming, my memory season. 내가 서글펐던 계절은 항상 겨울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날은 차가운 얼음 앞에 따스히 앉은 내 모습일 거야. If winter is coming, maybe it's different. 사계절 가장 마음 따뜻한 날은 아마 겨울일 거야. 어쩌면 우리가 추억하는 날은 가장 행복했던 때의 우리를 추억하는 걸 거야. 이제는 모두가 따뜻할 거야. 곧 우리가 안을 수가 있는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곧 겨울이 온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13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고트의 겨울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20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소설은 추위를 대비해야 하는 때이죠. 그런데 이 소설은 또 소춘이라고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살얼음이 얼면서도 낮에는 따사로운 햇볕이 들어 소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말 그대로 작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소춘은 겨울의 시작점에서 잠깐 봄날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추운 날씨가 찾아오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소설은 추워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길고 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계절의 바뀜을 감상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도 잠시 휴식을 주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이음,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어. 나에게 기대어도 돼요. 그대만 괜찮다면 아쉽게 갈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말이 많고요. 내게 기댈 수 없다면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어요. 스며드는 그대 향기 속에 내가 있을 곳은 없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잠시만 눈 감으면 될 거예요. 내게 기대어 주세요. 그대가 안 괜찮아도 아쉽게 가지는 말아요. 내가 그렇다는 말, 내가 그렇다는 말. 네, 강이음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고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또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누르걸음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복지 일자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 14시간 이내로 월 56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분들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0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고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면접은 12월 5일 목요일에 진행되며 12월 12일 목요일에 합격자가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접수는 사회적 협동조합 누르걸음 사무실에 방문해 이루어지고 접수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272-978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의 친근함을 알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주시 시내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고요. 참가 대상은 전주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객과 운전원입니다. 공모 주제는 버스 이용 중 경험한 미담과 에피소드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로 A4 2장에서 3장 분량의 수필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또는 전주시청 방문 가능하고요. 방문 접수처는 전주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입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청 버스정책과 281-2644 또는 510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커뮤니티 시네마 무명시네와 청년 상영 활동가 물보라가 주관하는 제4회 뉴웨이브 영화제가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첫날인 23일 저녁 7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북 관련 작품들로 구성된 전북 1섹션이 상영됩니다. 상영 후에는 영화 보온병을 켜라의 이지훈 감독과 찔레꽃의 박유미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24일 일요일에는 전북 관련 초청 작품으로 구성된 뉴 제네레이션 섹션 그리고 전북 23 섹션과 폐막작이 상영되며 영화 노량 바이러스의 최은유 감독과 장현, 주민찬 배우 그리고 말없이 추는 춤의 김혜나 배우 너에게 닿기를의 오재욱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초청 게스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상영작 안내는 무명시내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2025년도 제1차 정기대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대관은 지역 내 예술인과 예술창작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12일간이고요. 운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번 대관은 음악, 연극, 전통예술을 포함한 공연예술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전주시와 지역 내 예술인 및 예술창작단체를 위한 연습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213-201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데이 전시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제2회 전주시 도시재생 주간 행사가 오는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10일 화요일까지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걸어온 9년여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도시재생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와 포럼이 진행됩니다. 전시는 행사 기간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머물고 싶은 동네를 위한 거점 시설 브랜딩 방안 라이프 스타일 인 로컬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1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살고 싶은 동네를 위한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방안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복합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81-930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5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시경,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지새고 잠든 그대의 등 뒤로 밤새 내리던 그 푸른 비도 거쳐가고 슬프던 날이 가고 아침이 밝아와요.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내 소중한 사람 이제 눈을 떠요. 흩어진 머리칼 내가 쓸어줄게. 내 소중한 사람 이제 눈을 떠요. 아침 햇살이 부서져 와요. 외로워하지 곁에 있을게요.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 난 그대 여린 가슴에 작은 불빛 될게요. 그대 어둠 밝힐 수 내 소중한 사람 이제 눈을 떠요. 흩어진 머리칼 내가 쓸어줄게. 내 소중한 사람 이제 눈을 떠요. 아침 햇살이 부서져 와요. 외로워하지 말아요. 내 곁에 있을게요.
작은 불빛 될게요. 그대 어둠 밝힐 수 있도록 라라라라라 네, 성시경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듣고 왔습니다.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한 너의 목소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뭐 민주노총에 주어진 과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네. 비판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저희가 전태일 연극을 진행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 800.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좀 전태일의 이야기가 사실 민주노총의 이야기다 보니까 시민분들하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같이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거기서 고민하시고 또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의외로 학생들도 많이 왔고 시민분들도 많이 왔고요. 저희 조합원들도 당연히 많이 오시긴 했는데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이 시민분들, 일반 분들하고의 접점을 이게 맞춰 나가면은 함께 할 수 있는 폭이 진짜 넓어지겠다라는 좀 확신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저희가 지난달에 이 방송이 100회가 돼가지고 제가 결산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방송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뭐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했는데 출연자분에서 저희가 코너로 들어가는 거 말고 순수 출연자분에서는 본부장님이 가장 많이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12월에 이제 연말 결산으로 민주노총 이야기를 제가 원해서 사실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되게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또 공동체 라디오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네요. 저희가 연말 결산으로 또 한번 모셔가지고 올해 뭐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연말 결산은 연말 결산이고 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조금 뭐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다면 몇 번 이 방송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관련된 얘기 했었잖아요. 안타깝게 또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다만 그 해직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해직자 11명이 전원 복직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사실 전주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음식물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 폐기물까지 다 처리하는 곳이고 실제 전주시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하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으면 그럼 그냥 해고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노동자들은 이 리사이클링 타운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커다는 거를 어찌 보면 내부 고발을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해고를 했는데 워낙 이게 중대재해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주 시민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래는 전주 시장하고 그다음에 태영건설 이사를 네네. 국감에 세우려고 저희가 서명 운동을 벌였었어요. 그랬죠. 예, 네. 그랬는데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전주 시장이 민주당에 이렇게 소속에 되어 있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책임감에 대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분들에서도 책임감이 좀 느껴지셨을 것 같아서 안호영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실제 이제 환노위 위원장 분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압박이 있었고 실제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태영건설 이사가 실제 국감에 세워졌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풀어져야 됐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민주당 그다음에 전주시 그다음에 그때 기업 대표 그다음에 저희 노동 쪽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여튼저튼 그 정상화의 문제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문제는 추후 우리가 계속 가져가되 이 노동자들은 어찌됐든 부당 해고니 네네. 빨리 복직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11월 1일자로 전원 복직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실업급여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 되게 악의적으로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통로를 다 막아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밀린 월급에 대한 보전 부분들도 그다음에 경력에 대한 보전도 이렇게 좀 해놓으셔서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민주노총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계, 노동계, 기업계 그다음에 이렇게 전주시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놨던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과제이다 보니까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추후에 리사이클링 타운의 안전 문제랄지 정상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좀 연달아 이야기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루트까지 마련이 되어서 사실은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내가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네. 또 그분들이 안전해야 또 우리한테 맞아요. 또 네. 좋은 서비스가 네, 들어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정치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 그런 네,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네, 것도 네. 조정도 같이 하고 약자의 편에 좀 같이 서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네. 정치의 역할이 많이 그런 것들이 못 돼서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히 그 리사이클링 타운도 그 BTO 방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공공 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곳인데 네. 너네 업체가 원하면 이익을 창출해도 돼라는 게 열어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은폐수를 들여오는 게 허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전주시청이 계속해서 그 돈을 대줘야 되는 악순환이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는 그 공공재의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아예 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전주시청이 좀 모범적으로 이 네네. 부분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막 이렇게 떼내고 저렇게 떼내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치가 상실이 되니까 네. 뭐 이게 계속 이제 망가져 버리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익이라는 부분을 네. 너무 경제적인 측면을 맞아요.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이 사회적인 효과, 아까 그 공공재가 네, 네. 인해서 우리 네. 사회에서도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당장 눈앞에 네, 비용적인 측면만 맞아요. 따져보니까 실제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네, 하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듯이 그게 꼼수를 자꾸 쓰는 행태를 한 번은 대대적으로 다 손을 보지 않는 한 네.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잘 되고 네. 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는 네. 저희가 전주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투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또 우리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조합원들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본관에 4층부터 1층까지 다 돌았어요. 우리 조합원들한테 네. 고맙다, 애쓰셨다, 우리 이렇게 해결 잘 됐다라고 했을 때 되게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되게 애매한 위치가 있어요. 노동자인데 그 입장을 좀 저희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분들 깜짝 놀랐을 네, 겁니다. 놀라시더라고요. 네. 누구야? 네. 아마 이게 이제 본부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그때 아, 네. 경험하셨던 직접 또 돌아다니시면서 만나시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큰 행사가 네, 자리 네.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절반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11월 9일쯤에가 이제 2년 6개월이 되었었고 그때 뭐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노총이 큰 집회를 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을 경찰이 이제 이렇게 영장을 첨부를 했는데 네. 다 이제 기각 기각됐죠. 처리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광장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튼 그게 지금 민주노총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 대담화 했을 때 네, 네. 저는 조금 기대는 했어요. 아, 그래요. 다들 기대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퇴진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근데 사과 뭐 이 정도. 근데 와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리고 나서 11월 9일 날 1차 민중 총궐기 때 정말로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그 분노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저희가 저희 전북 운동본부를 결성을 했어요. 네, 네. 어찌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힘으로 네네, 끌어내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폐가 다 청산이 되었냐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구현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네.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꼬집는 거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은 어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네. 우리의 대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선은 지금 이제 9월 28일 날 윤석열 퇴진 도민대회를 1차 했고요. 네. 11월 23일에 또 2차 도민대회를 모래내 시장에서 해요. 네. 예, 이제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시민분들이 집회를 하면 막 안 싫어하세요.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박수를 쳐주시고 네네. 잘한다 하시고 심지어 저희 민주노총이 전화도 와요. 어디로 언제 가면 되냐고 이렇게 되게 분노가 많이 올라오시는데 이 부분을 잘 어떻게 표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격렬한 투쟁이랄지 아니면 어떤 대립각이랄지라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도민분들의 마음 그다음에 우리 같은 노동단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않냐 그리고 좀 잘 가라라고 하는 우리만의 약간 단합대회? 저는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네. 생각으로 23일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의 이 정서와 네. 현재 대통령과의 정서 네. 이게 좀 약간 괴리가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더 네, 맞아요.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이게 특이한 현상은 가장 분노를 많이 하시는 나이대가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저희가 이제 경기전 앞에서 이렇게 실천해요. 네네. 여러분들은 윤석열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실제 투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50대 분들은요. 막 친구들까지 막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네. 종종 이제 30, 40대가 있는데 20대 분들이 좀 많이 주저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태원 참사를 본 친구들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것도 다 봤던 친구들이고 네. 최상병하고도 직간접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제일 큰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뀌면 뭐해? 맞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뭐 그냥 내려와 여기에 그치지 않냐?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네.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찌 보면은 되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학습 효과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분들도.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네. 그 누군가에 의지해가지고 뭐 인물에 의지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래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지금의 헌법도 많이 고치고 정말 시민분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법 개정까지 네. 진짜 이 힘 잃지 않고 가볼까? 이런 내용들 네. 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들이 여기서 광장에서 많이 되게 만들어야 젊은 친구들도 좀 다르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우리가 뭐 뽑아주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잖아요. 맞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나가서 얘기하고 네. 하면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맞아요. 저희가 좀 이게 정치가 조금 빈약하죠.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가 빈약하고 국민들의 대안적 목소리를 좀 잘 구현해내는 좀 그런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튼 우리는 우리 목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노총이 단독 한 게 아니고 맞아요. 퇴진 네. 운동본부를 또 결성을 하셨어요. 네.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됐고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은 다 모이자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전북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네네. 일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3차 시국대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있어요. 10,000명 가까이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차는 있는데 지금 윤석열 퇴진에 대한 마음을 모으는 그 본부를 이제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하긴 하지만 민주노총도 어차피 그 하나의 단체인 거예요. 네네. 그나마 조금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저는 뭐 민변도 만나 뵙고 뭐 민예총 저의 꿈은 뭐 송천동 주민센터 분여회. 네네. 저는 이런 분들도 같이 와서 뭐 거기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마음이라도 함께 했으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원래 활동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하고 이제 조금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서 이분들과 함께 좀 광장을 넓게 열어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것들의 변화가 예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나 정권 이쪽에서 뭐 집회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90년대 말 2000년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결성하시고 그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는 거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내는 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참여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 너무 의지해서 막 어떤 정치인의 의지를 하든 정치 집단에 너무 의지하는 것은 저희가 막 되게 힘을 가지고 네네. 그 분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 때가 저는 하지 우리는 조금 움직이고 그분들이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네.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이번 주 토요일 네네네. 날 뭐 이 대회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하고 12월에는 이제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저녁에 좀 진행을 해보려요. 12월 21일에 우선은 날짜는 잡혀 우리가 있고요. 항상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 그니까요. 약간 그러면은 좀 감성적이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저희의 목표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네.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뭐 다 같이 투쟁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그려볼까라고 하는 토론회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대토론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을 바꿔야 될지, 무슨 법을 제정해야 될지,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때야 될지.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87년도에 유월항쟁 이후로 헌법이 만들고 그 개정이 되고 네.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헌법으로 저희가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도 바뀌었고 많이 달라졌는데 네. 이 헌법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노동의 형태가 다 달라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안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법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렇죠. 담아야만 우리 시민분들 그다음 우리 같은 단체들도 그래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거 했던 거야라는 약간 확신? 그래서 아무튼 좀 1월에는 토론회 같은 거를 좀 해서 네. 이거를 딱 우리는 이걸 바래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 뭐 다 되면 좋지만 이번에 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을 또 담아내고 네, 맞아요. 또 시대가 변하면 또 네, 기회가 네, 되면 얘기하고 네.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뭐 헌법 제 1조 1항만 얘기했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세한 것들은 네. 또 얘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저희는 그때 87년도에 노동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임금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매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네네. 그때 우린 그 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근데 농민들은요. 그때 법을 못 만들었어요. 아, 근데 농민들은 지금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조례로 그냥 대충 퉁치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노령 인구들도 없어요. 기후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의 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법이 악법이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저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기본법들 형법에서 바꿔야 되는 넣어야 되는 것들은 진짜 얘기를 해보고 싶다.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 상황이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맞아요. 바뀌어가는 네, 것들이 네. 필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세대 한 번쯤은 좀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40년 넘게 네. 벌써 한 세대가 제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네, 이후 세대를 위해서라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뭐 오늘 오셨으니까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네.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 김제에서 네. 3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 노동자분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20년 넘게 또 살아왔고 이번에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 네, 노력도 네, 했었어요. 네. 한국 이름도 있고 네.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관련돼서 이후에 뭐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되지 않고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네. 지금 이후에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 이름이 강태환 군이고요. 네네. 네, 정말 기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 미등록 그 이주 아동으로 네네. 유령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초코파이 하나 주고 엄마가 얘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데 못 가니까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밖에서 문을 잠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혼자 그렇게 꾸역꾸역 버텼던 아이였고 네. 그리고 초중고 다닐 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을 때도 선생님이 너 만약에 이거 학교폭력으로 가면 너 잡혀갈 수 있으니까. 추방당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여기 전주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가 평생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괜찮아요가 아닐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 어린 학생이었고 어린 청년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그 오랜 시간을 버텼다가 결국 추방을 당했다가 그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임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1년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장학금도 받고요. 네. 실제로 여기 김제 여기에도 연구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었는데 뭐 처음 봤어. 뭐 F4 등급, D 1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혹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이제 조작을 하는데 작동을 하는데 이게 오작동이었는지 이것들은 더 밝혀내야 되겠지만 아마도 내가 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온몸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막 그런 게 그려지다 보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업체의 태도는 잘못은 인정은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경찰을 조사하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긴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강태환 군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결과는 제가 들어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막 그렇다고 막 사측이 막 지난번 전주 페이퍼처럼 네네. 아주 막 그러진 않아요. 되게 안타까워도 하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법적 책임까지는 저희가 더 물어야 되니까 뭐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진상규명의 부분들은 좀 계속 지금 저희가 풀어나가고는 있는데요. 정말 그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민주노총도 참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태안군이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그 기구한 얘기들이 우리가 왜 몰랐을까?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나도 몰랐을까에 대한 참 그런 반성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 접하면서 이런 네.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네.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그렇죠. 2만 명이 넘는데요. 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2만 명이 넘고 심지어 11월 13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수능을 못 봐요. 그래요. 네. 그렇겠네요. 네, 수능을 볼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서 현장 학습도 못 갔던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거나 이럴 때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네. 위험보험에. 네네. 그게 없으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현장 학습도 못 가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동에 한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모의 국적이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높은 아동은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똑같은 아동 대우를 받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강태환 군의 죽음으로 이 강태환 군이 잘 삶으로써 아마도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이주 아동들이나 혹은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좌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선진국으로 가는 거가 뭐 경제적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고 어울릴 수 있는 거 이게 과연 네. 선진국의 또 기준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전라북도는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이 안 계시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한테 너 이만큼 살면 영주권 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빨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꾸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하고 이 이주 노동자들하고 자꾸 싸움을 붙여요. 야, 너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 이렇게 자리를 뺏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이냐면 되게 위험한 환경 네. 그리고 되게 적은 보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노동자들이 외치는 거는 이분들을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으로 하라는 거지. 근데 이주 노동자들을 반대하는 식으로 자꾸 저희를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이거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너무나 필요하죠. 절박합니다. 네네. 네. 얼마 전 미국에서 선거에서도 그런 이주민들 때문에 일자를 뺏긴다 뭐 이런 게 또 먹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네. 그런 게. 그래서 아무튼 민주노총이 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통계를 좀 봤는데 네. 올해 10월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총 29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가 총 44분. 네. 지난해보다 오히려 이 사망자 그 사건 건수나 숫자가 올라갔어요. 네. 제가 뭐 쉽게 숫자로 표현했지만 네. 이게 그냥 통계 숫자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이런 사망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왜 그렇죠? 정말 엊그제도 뭐 울산 현대자동차 연구원 네. 세 분이 질식사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뉴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업재해로 지금 1등을 15회째 탑을 무조건 그런가요? 달리고 네네.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올해로써 5인 이상,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다 확대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법 시행할 때는 조금 줄어요. 산업재해가. 근데 보니까 산업재해 일어나 처벌 안 받네, 뭐 벌금 좀 내고 결국 오너들은 안 잡혀가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성이 생기고요. 네네. 실제 지금의 정권 같은 데서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본보기식으로 몇 개 좀 큰 기업들의 오너들을 좀 벌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밑에 하도급하는 용역업체 사장들 정도만 구속도 아니고 이제 벌금을 내려버리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산업재해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 아주 열악한 열악하고 노동조합 없는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여튼저튼 안전한 일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죠.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노동조합이 이거 안전장치 안 하면 못 합니다. 아니면 뭐 이거 해줘 이거를 하시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요즘 많이 돌아가시는 게 건폭으로 많이 저희 민주노총이 타격을 받고 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아예 쓰질 않아요. 아예 안 쓰고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할 사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됐어요. 예전처럼 그 사업장이 자꾸 돌아가요. 진짜 철근 하나 놓고서는 지나가라고도 하고, 밑에 뭐 이거 안 하고도 하고. 근데 우리는 원래 이거 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이제 그런 저희 노동계 쪽에 대한 요구들을 묵살해 버리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은 야 사람 많은데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고 아까 같은 이주 노동자분들 데려다 쓰고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벌을 주지 않는 거 내성이 생겨버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때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유명하셨겠지만 뭐 개처럼 뛰고 있다. 그 정슬기 우리 고 정슬기 노동자 애가 넷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슬기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쿠팡을 국감을 세우기 위한데도 아직도 아예 논의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지금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이. 그런데 쿠팡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택배 회사들끼리 할 때 우리는 유통업체고 우리는 택배 회사가 아니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에 빠졌고 사회적 합의에 빠졌고 여기는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얘네가 열심히 해서 죽는 거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큰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저지르고 그게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 저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참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크죠. 저희가 그 언론에는 그런 것들이 뭐 사고가 있었네, 뭐 몇 분이 돌아가셨네 이런 것만 나오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자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주 출연하셔서 맞아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3월인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는 우선은 청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담기는 목소리가 담기는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 네네. 그게 어떤 틀에 맞지 않더라도 뭐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 꼭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네. 예, 윤석열의 잘못된 정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있고요. 내년에는 뭐 다양한 상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의 이제 네네.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네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결산도 한번 하시고 연말쯤 나왔을 때 또 내년 계획이 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계획도 또 얘기해 주시고 네. 자주 내년에도 또 자주 네, 또 저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제나 네, 오늘 방송도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24절기 소설을 맞아서 겨울의 문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추운 계절이 다가오지만 이 계절 속에서 마음의 온기를 채우고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상현 씨 밴드의 어떤 하루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